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말, 너무 아파서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다. 순간순간 힘이 되는 말도 있지만 때로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도 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눈물이 나고 어떤 말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기도 한다. 오랫동안 곱씹어서 더 좋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달라진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화통화는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잘 하지 않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전화는 반갑다기보다는 왜 전화했지? 하는 염려나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용건은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으니까요. 말을 잘 하는 것, 또 잘 듣는 경청이 중요한 것 또한 상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일인데 아예 그럴 일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대화가 사라져가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유진 씨는 프롤로그에서 유용한 말,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말이라도 대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논리도 없고 정말 그냥 하는 말들, 아무런 효용없는 말들이 사람의 관계와 정서를 돈독하게 만들어요. 박준 시인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만난 오선아 작가의 말도 생각이 났다. 그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학교나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작가 겸 청소년 활동가이다. 그의 주변에는 늘 청소년들이 북적인다. 한때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연락을 받지 못할까봐 새벽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휴대전화는 늘 켜놓았다고. 그는 위탁시설이나 소년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다녀오면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는 어른들이 유독 많다고 한다. 애들과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얘기, 뭐 먹은 얘기, 어디 갔다 온 얘기.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애들한테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두 작가의 말에 가슴이 찡해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런 효용없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남의 쓸데없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있을까? 애당초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어줄 여유가 나에게 있기는 한 것일까? 혹시 말로 상처를 받는 이유가 이런 말들을 못하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두 작가의 말처럼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또 그런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삶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다. 이 책은 1장,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2장, 내 마음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3장, 너는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할까? 4장,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말들. 5장, 말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 6장, 아무 말 대잔치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6장으로 나누어 말과 대화의 의미, 그리고 내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가는 진짜 이유.
얼마 전 친구가 사주를 보고 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최근 힘든 일들이 겹친 데다 안 좋은 말까지 들어 상심이 큰 것 같았다. 내 사주에 부모가 없대. 부모 복이 없다는 거지. 그것뿐이 아니야. 사주를 다듣고 그 사람한테 그럼 저는 좋은 게 없네요 했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본인에 대한 어떤 말을 듣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인간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약해지고 동요하며 흔들린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인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사주풀이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주나 타로가 하는 말에 매달리는 것일까? 혹 나를 말하고 나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또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온전히 자신만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주인공이 되는 순간보다는 역할의 가지수만 늘어나는 단역의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로지 나를 향한 관심과 위로의 말에 조금쯤 목말라 있다.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점집을 찾아가고 강연이나 상담의 말로 치유받고 싶은 마음, 하다못해 온라인용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것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타인의 입을 통해 나를 듣는 경험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주의 말, 강연이나 상담의 말, 명언 등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일방통행적인 말이다. 어떤 이론이나 개념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나와 응축된 말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내 인생에 깊이 들여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좋은 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좋은 말이 아니라 타인의 관심과 우정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을 원할까? 거기에는 복잡한 욕망이 얽혀 있다. 나와 나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마음,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이 뒤섞이는 희열을 맛보고 싶은 마음, 서로 통했다는 안도감, 혹은 다름에서 오는 재미와 호기심, 말이 오가는 중에 느껴지는 깊은 우정과 위로도 원한다. 그래서 남의 말에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모습은 가정 안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다. 오랫동안 대화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카페조차도 혼자서 일하고 생각하고 쉬는 곳으로 변하여 대화를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나홀로 공간이 되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에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모든 일은 만나지 않아도 순조롭게 처리된다. 하지만 순조롭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원하고 있다. 대화와 멀어진 우리는 운명의 말에 쉽게 의존하고 만다.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보다는 대화가 불가능한 스타나 유명인의 말을 더 믿고 따른다. 대화를 해보지 못해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화의 양이 확보되지 않아 덩달아 질도 낮아졌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는 대화하며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대화를 잃은 채
엄청난 양의 말이 주입되는 피로 속에서 살고 있다. 대화하며 상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차라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에 위로와 치유를 받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화가 인간에게 주는 선물은 만만하게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대화에서는 말이 오가며 뜻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확장된다. 바다에서 각 건져낸 팔딱이는 물고기처럼, 아침 이슬을 가득 머금은 작은 꽃잎처럼 건강한 살아있음과 주체성을 띈다. 내가 말하고 상대가 듣고 그것을 상대의 입으로 확인하고 다시 상대의 생각을 듣는 순환의 과정에 참여할 때 대화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기도 한 말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비극의 시작이다. 타인의 말을 판단하는 냉철함의 100분의 1만 발휘해 내 말을 판단할 수 있다면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말로 실수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아주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단순히 말과 말의 만남이라면 그런 상처가 생길까? 말이 그저 기호일 뿐이라면 말로 마음을 다치는 일은 애초부터 없을 것이다. 대화는 단순히 말과 말이 오가는 행위가 아니다. 말로 표현될 뿐 속은 전혀 다르다. 말과 말은 입장과 다른 입장이, 지식과 다른 지식이, 지혜와 다른 지혜가 만나는 일이다. 무의식이 무의식을, 역사가 역사를, 환경이 환경을 대하는 일이다. 그리고 경험과 경험이 만나는 행위이다. 30년 전에 가수로 잠깐 활동하다가 언행이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자갱신을 거부당해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재미교포 출신 가수 양준일 씨의 삶이 최근 이슈로 떠올랐다. 그의 노래와 춤, 무대 매너, 스타일 등을 보면 1990년대 초라고 보기에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 있다. 그는 한 방송에서 30년 만에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계획이랄 게 있다면 겸손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특별한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말에 감동하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일까? 그의 경험들이 그의 말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퇴출된 후에도 가수로서의 삶에 수차례 도전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일, 가수라는 꿈을 뒤로 한 채 영어 강사나 식당 서빙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일, 그러면서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서 자리를 지켰던 모습이 그의 말을 값지게 해주었던 것이다. 비슷한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리는 것은 말한 사람의 경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 그 나름의 깨달음과 통찰이 감동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내 말은 모두 그것들의 결과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차고 넘친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유통되는 수많은 말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다. 손만 뻗으면 누군가가 쌓아온 지식의 말, 통찰의 말, 위로의 말, 지혜의 말들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들을 수도 있고 메모할 수도 있고 저장도 할 수 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수집한 말들을 재가공하여 나의 말로 바꿀 수도 있다. 유튜브에 자존감을 검색해보자. 수만 개의 말이 나올 것이다. 그 말들 중에는 자신의 경험과 공부에서 우러난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짜깁기 해서 만든 말도 있다. 둘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들렸던 가수 양준일의 말과 그 말이 주는 감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륜 스님은 남의 지혜를 모은 것은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경험과 그로부터 깨달은 작은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모방하여 말을 할까? 고백하건대 나는 후자의 사람이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서일까? 그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통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멋있고 깊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통찰에서 나온 나의 말보다는 유명한 말, 검증된 말, 쓰인 말, 인정받는 말을 더 선호한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잃어버린 채 주워들은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의 말을 잃은 채 살다 보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게 된다. 나의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것을 추종한다. 이렇듯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말을 잃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언어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서 얻은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진실하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존중할 줄 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과 사과가 빠르다. 덕분에 남들과 갈등도 덜하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을까? 비참해질 나를 위해 남겨놓은 말. 관종, 엄친아, 개부럽, 열폭, 금수저, 존잘이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들어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인 질투와 시기이다. 질투와 시기는 약간 다른 말이다. 질투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감정이고,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미움, 분노, 적대심, 우울, 슬픔 등의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다. 보통은 이 둘이 섞여서 인간을 무척 괴롭게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평론가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서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질투하는 사람으로의 나는 4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 또 괴로워한다. 살리에리는 18세기 궁정 작곡가이자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가르친 스승으로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마데우스는 살리에리가 자신보다 뛰어난 모차르트의 재능과 천재성에 열폭하여 시기하다가 결국 모차르트를 파멸시키는 모를 계획했다는 상상을 담은 영화이다. 영화 속 살리에리는 슬픈 목소리로 독백한다. 나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는데 그는 놀 것 다 놀고 여자와 경박하게 웃어가며 남는 시간에 작곡을 한다. 그런데도 그의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는 불의 명작이고 내가 쓴 곡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영화적 상상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영화가 흥행한 뒤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는 어떠한 분야에서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열등감과 무력감을 뜻한다. 극중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느낀 감정처럼 말이다. 그런데 살리에리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음악을 목숨 걸고 하는 자신과 놀 것 다 놀고 여자와 경박하게 웃어가며 남는 시간에 작곡하는 모차르트를 비교하고 있다. 자신은 성실하고 모차르트는 방탕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의 말에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만 있지 모차르트의 노력과 열정은 없다. 철저히 배제시켰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걔는 맨날 돈 모아서 여행만 가냐? 어제 사진 또 올렸더라. 진짜 관종이야. 살 빼고 눈이랑 코 했는데 안 예쁜 게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스카이 가고도 남았어. 엄치나 좋아하네. 걔 부모님이 2년간 학원비, 생활비 다 대준 거래. 역시 금수저는 달라. 지독하게 공부만 하면 뭐해? 친구도 하나 없는데. 그 여자네 좀 산대. 어쩐지 여친한테 엄청 잘하더라. 살리에리가 자신의 노력과 열정만 보느라 천재성에 가려진 모차르트의 노력과 열정은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성과나 성공에 대해 한쪽 눈을 감아버린다. 돈을 모으기 위한 감춰진 노력들,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수반되는 고통과 비용, 지독하게 공부하느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1등을 지키기 위한 인내의 시간, 타인의 노력과 열정은 나에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초라해질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방패의 말들은 롤랑 바르트가 말한 괴로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방패 말들은 험담이나 뒷담화, 악성 댓글로 변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살리에리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습관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부정하는 괴로움 속을 헤맬 것이다.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작은 것 하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친구, 동료 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모습을 떠올려 보자. 몸이 건조하고 짧은 축하를 건네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 질문하며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가? 누군가 그것에 대해 자세히 묻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타인의 고통이나 불운 앞에서는 어떠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불행을 질투할 리는 없고 샤덴 프로이데를 느끼는 중이지 않을까? 뇌에서 기쁨의 호르몬까지 분비된다니 잔혹하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관종, 엄친아, 개부럽, 열폭 같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당사자의 노력과 열정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는 메신저 이모티콘. 그 중에 무엇이든 덮어놓고 칭찬해주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말이 재미있다. 숨 쉴 줄도 아는구나. 칭찬해. 일하는 너의 모습 칭찬해. 활발한 장운동 칭찬해. 지각도 재능이다. 칭찬해. 이 이모티콘을 보니 문득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다. 당시 나의 별명은 칭찬합시다였다. 칭찬을 잘한다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훈훈한 별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야, 유진이한테 뭐 물어보지 마. 쟤는 맨날 다 예쁘대. 시대를 불문하고 10대는 가방, 운동화, 옷, 심지어 문구류까지 형태나 컬러, 브랜드에 무척 민감한 나이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이 그런 것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좋다, 오 예쁘다, 최고를 남발하는 아이였다. 패션이나 디자인에 자신이 없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애초부터 관심을 끊어서?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유가 본질에 가깝다.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떨까? 나의 칭찬은 상당 부분이 타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칭찬합시다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별명을 얻은 것도 아마 친구를 사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우 관계가 원만했지만 정작 단짝 친구는 없었다. 나는 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칭찬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의 영향을 잘 받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 탓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비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성격의 일부이다.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는 것. 그 방법으로 칭찬을 선택한 것은 나 역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은 비난에도 취약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남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탕 같은 말이나 비수 같은 말에 흔들리다 보면 가벼운 말 한마디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가능성이 크다. 법상 스님은 칭찬과 비난은 한 뿔이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가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으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 말에 약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비난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 끝은 보지 않아도 슬프고 안타깝다. 분명 좋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칭찬이든 때로 비난이든 타인의 말을 견디는 힘이 약하여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내게 된다.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을 보며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들과 나눈 말이나 대화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보다 마음이 좋고 단단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 백설공주 이야기 속의 왕비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에게 묻지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요. 왕비가 제일 아름답다고 거울이 이미 말을 했는데도 왜 계속 거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걸까요?
자신이 예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실에 대면할 용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눈치 없는 거울이 돼서도 안 되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